Tell me what you really like. Baby, I can take my time. We don't ever have to fight. Just take it step by step. I can see it in your eyes. Cause they never tell me lies. 한국은행 처음이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업무를 보러 갔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방문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일반 은행 가보면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근데 한국은행은 되게 독립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안에 오니까 되게 낯선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은행의 은행이거든.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우리한테 은행처럼 오니까 자주 못 오게 되죠. 여러분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 건물도 되게 멋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광주 전남 본부 건물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은 그럼 언제 지어진 거예요? 아, 원래 이제 광주 전남 본부는 1950년 6월에 우리 한국은행 본부가 창립이 되었는데 그때 광주 전남 본부도 창립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금남로에 있었고 거기서 한 50년가량 거기다 있다 금남로 시대를 열고 있다가 90년대 들어오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겠어요? 50년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지 이쪽 상무지구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결합되면서 우리가 이쪽에다 새로 이 건물을 짓고 99년 11월에 이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본부장님 원래 나이가 많으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좀. 근데 네. 머리가 좀 하얘셔가지고 예. 혹시 언제부터 흰머리가 나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우리 애가의 애가분들이 하얀 머리 많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많으셨는데 제가 너무 그거를 닮아서 타고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났습니다. 괜찮아요? 네, 멋있으세요. 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뒤로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보통 저 어렸을 때 저도 한국은행 하면 은행 중에 은행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한국은행.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좀 배웠을지도 모르니까 네. 좀 설명해 봅시다. 한국은행의 첫 번째 화폐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폐를 쓰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발권 기능을 한다. 그런 거 우리나라의 발권 기능을 하는 은행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이제 우리가 찍어서 은행을 통해 내보내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제 일반 가게나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는 형태로 해서 가게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 후에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은행에 예금에 들어오고 은행은 다시 우리한테 다시 예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중간에 매개가 되는데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해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예금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부가 이런 걸 하죠.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이제 은행들한테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 그 돈은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에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예금을 내요, 정부가. 그런다 이제 어떤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때로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에 대출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부의 은행이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여러분은 더 많이 배웠던 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의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건 통상 이런 거죠.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서 맞춰 여러 가지 통화정책 수단이 있어요. 수단들을 이용해 갖고 금리나 통화량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하냐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죠. 또 전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만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건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연구나 통계 작성 작업도 하죠. 최근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됐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 안정에 되게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금융 안정 기능을 해서 금융기관, 그다음에 금융시장, 그밖에 금융 인프라를 상시 모니터링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배우셨을지 모르는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뱅크런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발권력 돈을 찍는 기능을 발휘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지어놓고 하죠.
그게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목포하고 광주 이렇게 두 곳의 본부가 있는데 그럼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경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예, 좀 전에 이제 지역 본부를 잠깐 뭐 은행이 말을 하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는 이 지역에서 첫 번째는 금융기관에 돈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화폐를 공급하는 기능을 해요. 또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을 해가고 그에 따라 또 우리한테 다시 예금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 거기다가 국고금을 여기서 수납하고 외환거래를 할 때 일부 심사도 우리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수출을 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에서 그것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게 총 4,300억 원? 잘 기억해. 4,300억 원. 그거를 3,700개, 3,400개네요. 3,400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금리는 0.75% 저금리로 대주잖아요. 근데 왜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은행의 은행처럼 하니까 은행들이 먼저 금융기관에 이제 일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것보다 낮은 금리로 저금리로 은행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경제 현안이 있고 주력 산업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이거 분석한 다음에 지자체, 광주시나 전라남도 이런 데다가 저희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협의하죠. 금년대 우리가 한 게 고용 관련해서 한 게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것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게 올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경제 교육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와보신 것 같은데 다른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도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경제 교육도 하고 일반에 대해서도 경제 교육도 하고, 이분 심지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중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경제 교육도 하고 그런 일도 하죠. 우리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희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어서 뭐 저쪽에 광산 쪽에, 광주 광산 쪽에 보면 성심의 집 이런 데 있던데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을 91년에 입행했어요. 제가 입행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드릴까? 제가 이제 91년에 입행을 했는데 제가 8호학번이거든요. 8호학번이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입행하는 친구들로 한 1년 정도 빠를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입행할 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제가 90년 8월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지도 교수님께서, 내가 대학 학부 때인데 지도 교수님께서 내 방에 와 있어라 그래갖고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갖고 보냈던 선배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로 대학 교수가 못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 내가 시골 출신인데, 아니 내가 가서도 공부로 갔는데 그 자리를 잘 못 잡는다면 내가 시골 출신인데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국은행에 가게 되면 나중에 유학 기회를 준대요. 학술 연수 기회를. 그래서 돈도 벌 수 있고 유학 기회도 잡을 수 있구나 해서 한국은행을 시험을 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준비 기간은 짧았잖아요. 8월에 제대했으니까 10월에 시험 쳤을 거고 그랬는데 운이 좋아갖고 합격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였네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네. 이런 거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공무원처럼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일을 하자는 생각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고르기보다 한국은행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메리트가 학술연수도 보내준다고 해서. 예. 본부장님을 기사에서 보면은 전문 예. 분야가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데 경제 전망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경제 전망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91년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30년 안 되고 20년, 25, 6년 넘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학술 지식을 쌓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실무 지식도 쌓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2권의 개인 저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여러 가지 많이 썼지만 개인 저서로 내가 2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1년에 제가 경제전망의 실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았죠. 경제전망이란 직관과 모형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정확한 모형, 경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전문가, 경제전망 전문가의 직관이 더해질 때 전망이 좀 더 정확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모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그 모형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어야 하면 여러분 알죠? 개요시경제학, 그죠? 국제무역, 계량경제학, 통계학 등에서 박사학위 수준의 그런 지식, 학술 지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는 그런 정도의 학술 지식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실제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면서 실무적으로 그걸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2가지가 잘 결합돼야지 경제전망 전문가가 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하는 그 경제전망도 상황이 바뀌면 또 틀리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많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 체득도 해야 되고 그래도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다고들 말을 하죠.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또 이렇게 경제 전망을 전문 분야로 만드셨어요?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심플한 데서 나옵니다. 저희 다닐 때 정치경제학이라고 배웠거든요. 정치경제학. 그 이제 거기서 경제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비교우위론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비교우위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컨셉이냐면 미국과 베트남이 교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미국에서 컴퓨터도 잘 만들고 옷도 사실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컴퓨터를 만들고 베트남은 옷을 만들까? 도대체 그렇게 함으로써 2 나라가 서로 이익이니까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제 비교우위론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을 거라. 근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쉽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제학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경제학을 선택했죠. 근데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우리 때는 학력고사, 여러분은 수학 능력 시험을 치셨나? 그 점수가 나왔어. 그런데 제가 서울대 경제과를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대 경제과를 제가 가게 됐죠. 심플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단순하게 이런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의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으로 했구나. 이거는 제가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죠. 2번째, 왜 경제전망 전문가가 됐느냐.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에 91년에 입학을 했다고 93년에 제가 조사국에 배치를 받았어요. 조사국에 했는데 우연히 경제조사과라는 데 배치를 받았거든요. 거기가 경제전망을 하는 과였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일단 이런 거는 있거든요.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끝을 본다, 꿰뚫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정말 죽도록 한국 경제 상황을 실제 어떻게 특징적인 현상이 있나를 내가 파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아까 제가 한국은행 가면 학술연수 보내준다 그랬나요? 제가 학술연수를 은행 다닌 지 8년 만에 99년에 가게 돼요. 미국으로 갔죠. 일리노이 대학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시경제하고 계량경제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렇게 받고 오니까 저한테 어떤 보직을 또 주어지냐면 모형개발 반장을 했고 거시모형 팀장을 했고 계량모형 부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토탈로 한 20년을 제가 경제전망 분야에 해서 경제전망 전문가가 됐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재밌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건 있죠.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전문가적으로 자질을 갖춰가는 것도 있지만 혹시 제가 학술연수를 못 갔다면, 그죠? 제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계량모형 부장 같은 거를 받지 않았다면 전문가가 못 됐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운이라는 게 엮여지면서, 그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본부장님 무안이 고향이시죠? 예. 서울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많이 하셨네. 사시고 예. 이제 약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봄생이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분류는 됐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분류는 됐는데 완전 봄생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 속에서 했냐면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는 거의 반장이나 학생회장은 매년 했던 것 같죠. 그걸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놀기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나 나는 두 부류 모두의 친구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나네. 좀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럴 수 있어. 우리 학교에 감나무가 있었거든. 그 감나무에 감을 따먹으면 안 돼. 선생님이 따먹지 말아야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감을 따먹자고 하는데 저한테 같이 가재. 그러면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을 따먹으러 갔죠. 원래 저를 데리고 간 우리 친구들의 의도는 뭘까?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가면 혼내도 덜 낼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렸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예상했던 대로 부드럽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추억을 쌓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반복해서 그런 일은 안 하지만 한 번씩 또 다른 일로 그렇게 한 번씩 그러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동료들과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했던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한 것은 소통의 리더십을 배운 것 같은데 그거가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큰 자산이 됩니다. 물론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키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본부장님 분들 같은 거 보면은 공부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비결이 좀 궁금한데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공부한 거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대학 때 하면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무식하게 공부한다고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가 이제 시골 학교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책상 의자에서 떠나지 않는다. 1년 동안 내가 떠나지 않고 한다. 그랬더니 엄청 살이 찌더라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내가 이제 가정도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주말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안 거죠. 가장 집중해서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8시간 이상은 제 머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짧게 하지만 집중력 있게 하고 또 다른 일을 한두 가지씩 하다 보면 다른 공부 외에 다른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다 보면 공부하고 싶어져. 공부를 또 열심히 하잖아.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거기에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올 수 있는 것 같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걸 터득해서 잘 하는데 고3 때는 약간 무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중심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좀 심각한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여러분한테 약간 미안한 감도 있고 우리 때는 취직하기가 쉬웠단 말이지. 그래서 뭐 2달 만에 합격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것 같죠. 경제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있죠.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과 고용인 것이다. 특히 고용이 잘 돼가지고 수요가 창출돼야만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이제 석유화 이런 거 큰 장치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하는데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고용 간의 괴리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고용을 많이 창출한다고는 하죠. 근데 우리 지역은 영세해요. 부가가치가 낮아.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문제가 있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 고용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쪽 지역 청년들은 되도록이면 서울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더라도 취직은 서울 가서 도시에 가서 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이주 수요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막고 이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정책 당국자를 포함해 가지고 시의 관계자나 도의 관계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게 다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 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에너지밸리, 그다음에 문화 컨텐츠 클러스터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정책을 잘 꾸려 나가야 되고 그런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거다. 추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창업 같은 거 하죠. 그럴 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이쪽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잘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임도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이라는 이유가 큰 걸림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상황인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는 말하고 싶네요.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들은 게 있어.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방 학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제되는 그거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멘토링도 하고 대학교 강의도 하고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쪽 지역의 학생들은 두 가지가 강점이고 하나가 약점이 있다. 내가 우리 고향의 친구들은 그렇구나. 첫 번째는 비판의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볼 때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더라고요. 또 하나는 엄청 따뜻해. 그리고 친구들과 그다음에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자는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우리 고향의 이 남도의 그 정의감 플러스 우리 이제 먹거리가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나오는 강점일 거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약점이다.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후배들하고 저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개선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게 글로벌 감각이 좀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쪽 지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글로벌 감각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가서 공부하고 외국에 유학 가고 그다음에 계속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국제회의에 가서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면서 이제 시각이 글로벌화됐다는 거예요. 시각이 글로벌화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다른 친구의 생각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겸손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함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냉철함도 있고 거기다가 글로벌 감각까지 갖추면 기업들이 왜 안 뽑겠어요, 그죠? 서로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차세대 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멘토로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 커리큘럼을 좀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직접 얘기하면서 고민도 들어보고 이제 학생들이 금융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찾아보셨구나. 네,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에 참여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재밌는 일이네요. 왜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저 이제 범생이처럼 공부 열심히, 범생은 아니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철학 이런 거 사상 이런 거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양 과목으로 그런 거 들을 때도 있었고 저는 학교 밖에서도 그런 공부 매매에 찾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밖에 찾아다닐 때 제아의 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이 80대 후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공부 모임에서 노자, 장자, 성경 이런 거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느낌이 있었어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본인이 그동안에 쌓은 경험을 젊은 사람들하고 쉐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70살이 돼서 독서실 주인이 되고 무료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하게 한 후에 일주일에 1시간만 나한테 달라. 1시간 그런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 7, 8년 전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 내가 왜 7, 80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70살까지? 그죠? 혹시 이거 말하기 약간 애매하지만 그전에 그때까지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로 하자. 이 생각이 돼.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가서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대화를 하고 대학교 가서 특강했다가 제 경험도 잠깐씩 끼워서 말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꿈을 좀 땡겨왔죠. 그랬다 이제 제가 여기 광주전담본부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 지역의 기관장들께서 좀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Why not? 그랬죠. 나는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죠. 물론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제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And now the purple dusk of twilight time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e little 저는 지금까지 한국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저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혹시 본부장님도 딱딱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같은 거를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배울 점도 되게 많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을 해주시네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되게 딱딱하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본부장님께서 정말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좀 길러가지고 한번 저도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분으로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고위직도 아닌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 충고하는, 젊은이들한테 충고하는 식으로 비치지 않을까, 너무 충고한다. 충고 보통 싫어하는데 그렇게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이거를 진솔하게 제가 살았던 거를 알려줌으로써 혹시 인생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전하는 젊은이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니체가 말했다는데, 제가 니체의 책을 내가 다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던데, 인생은 어차피 평균에 수렴한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평균에 보면 대강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살게 되는 인생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라. 그래서 실패해도 평균은 가니까, 평균에 갈 거니까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도전해서 살아보시고, 그런 후에 제가 마지막 순간에 혹시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오면 옛날에 살았던 게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갈 것 같아. 그때 그거가 지나갈 때 씩 웃을 수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요? 오늘 학생들과 이렇게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긴데 많은 이야기를 다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참 보람이